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물머리 또 분리오라는 프로그램의 앱까지 지금 개발하셨죠. 네. 천영록 대표를 모시고 오늘 방송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천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다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특히 유튜브 채널까지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아마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하시는 분이 천 대표님 채널도 거의 다 구독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또 처음 오시는 분이 계시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튜버 천영록이라고 하고요. 현재는 두물머리라는 디지털 자산관리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분리오나 분릴레오라는 서비스로 더 친숙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고요. 그 전에는 한 7년간 박사님 계셨던 키움증권을 시작으로 KTB 투자증권이나 메리츠 증권 등에서 선물옵션 트레이더라는 직업을 한 7년 정도 가졌고요. 그 사이에 브로커나 펀드 매니저도 잠시 했었고요. 그러니까 금융 바닥에서 특히 운용 쪽에서 커리어를 쌓다가 창업을 하게 돼서 이제 창업 한 6년 차에 나왔습니다. 네. 6년? 네. 대단하십니다. 저 1년 됐는데도 힘들어 죽겠네요. 네. 물론 저는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네. 대단하세요. 근데 그 바쁘신 중에 또 책을 또 하나 제가 들고 왔는데 참 부의 확장. 부의 확장. 네. 내가 또 이렇게 띠지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후반부까지도 고루 붙어 있어요. 감사합니다. 포스트잇 붙여서 이렇게 그 대목을 읽고 이렇게 또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싶을 때만 붙이게 되는데. 네. 천 대표님 책은 재밌었어요. 재밌는데 같이 쓰신 분도 상당히 좀 재주꾼이신 것 같아요. 보면서 맞습니다. 제가 공저로 쓰셨는데 책 소개 잠깐 하시죠. 부의 확장이라는 책이고요. 올해 1월에 나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돈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이제 층계의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굉장히 기술적인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돈을 버는 어떤 트레이딩 기법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제가 좀 갑갑하게 느꼈던 거는 어릴 때의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이 자원, 자산, 자본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감정을 갖고 산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 역시 그랬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지면 마치 굉장히 이기적인 양 혹은 굉장히 나쁜 사람인 양.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모르게 그런 좀 교육을 우리가 받았죠. 받았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드 막 슈퍼에고 막 이런 얘기처럼 마치 머리로는 돈을 벌어야 되는 걸 아는데 마음속에 뭐 굉장한 거부감 같은 게 있어요. 그 무의식 깊숙한 곳에서 돈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사악한 것. 그래서 자기를 가로막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부의 확장에서는 돈에 대한 올바른 자세란 무엇인가 그거를 저만의 언어로 약간 차가우면서 냉소적이면서도 결론을 약간 따뜻하게 좀 다뤄봤고요. 거기서 끝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과연 이 돈이 중심이 되어 움직이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약간 해킹하듯이 파고들어서 좀 이길 수 있을까, 좀 똑바로 생각해서 이길 수 있을까를 많이 다뤘고 그 안에 이제 자원이나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 그런 얘기를 많이 담았죠. 그게 재밌었어요. 저는. 우리는 이미 자산을 갖고 태어났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돈으로 표현되는 자산 말고 다른 자산, 사람과의 네트워크 또는 태도 이런 것들이 다 그게 포함될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책을 읽으면서 이거 초년생들 처음 이 재테크를 시작하시는 분들 특히 이번에 저희들끼리 이야기하는 별로 동학 개미 운동 있잖아요. 주식을 처음 아마 사시는 분들도 이번에 되게 많을 텐데 그런 분들한테 상당히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으니까 출발점을 만들어줄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생각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일단 덕담은 계속 조금 더 이어져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몇 세 찍으셨나요 최근에? 새를 저희가 한 새를 뭐 10,000부씩 찍기도 해서 지금 한 20,000부 정도 팔린 것 같습니다. 새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야, 참 이 불황에 20,000부라니. 베스트셀러 작가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아니요, 제가 뭐 운이었고요. 저야말로 제가 보니까 작년 초에 혹은 그 전까지 네이버에 재테크라는 검색량이 갑자기 작년 말에 한 2배 정도 폭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도 굉장히 많이 생겼다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럼요. 천 대표님이랑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야 될 채널들, 그쵸. 잘 나가는 채널들이 엄청나게 그쵸. 늘었어요. 그렇죠. 제가 채널을 처음 시작했을 때 1년 반 정도 전에는 제 기억에 홍춘욱 박사님 포함해서 한 두세 개밖에 없었거든요. 소위 이제 정상적인 채널을 할 수 있는 게 두세 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저런 얘기를 해도 되나 싶은 채널들이었는데 지금은 수십 개가 생겼고 다들 구독자가 상당히 많아졌고 그 콘텐츠를 보고 있으면 정말 대단히 잘 만들었다. 너무 좋은 내용이다 싶은 게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우리도 물 들어올 때 노저으려고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렇죠. 물이 정말 들어오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전에는 막 욜로 다 이제 돈이 무슨 소용이냐 이런 게 있다가 작년 재작년에는 돈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기도 약간 민망했거든요. 사람들한테 뭐 허탈감을 준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위화감을 준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지금은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파이어족, 돈, 재테크, 맞아요. 그래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지. 나의 행동을 책임져야지 하는 붐이 일어서 이럴 때 또 경제 쇼크가 온 게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찌 보면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죠. 시작하기에 정말 좋은 시작하기 정말 좋은 타이밍이죠. 정말 좋은 타이밍인데 이 대목에서 우리 파이어족 이야기 하시면서도 재밌는 이야기를 책에서 하셨더라고요. 파이어족이요. 특히 25배 이거 들으시면서 책 읽으면서 그러시는 분 꽤 많았을 것 같아요. 25배를 보면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파이어족이라는 게 아마 지금 익숙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멋지네요. 라는 표현이죠.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은퇴를 빨리 하자. 네, 모든 일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니까 박사님처럼 정말 하고 싶은 일, 정말 자기 주도적인 자기 꿈에 다다른 자기의 리듬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운전대를 잡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은퇴라고 친다면 경제적 자유가 있어야 그게 가능하잖아요. 박사님도 여러 가지 이유로 네, 전 대부분 책 덕분입니다. 네, 책 덕분에 어쨌든 충분한 경제적 자유가 딱 이루어지면 진짜 하고 싶은 일들이 목전에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규모는 좀 다르겠지만 그걸 계산해 보니 공식으로 이 책이 계속 시도하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간단하지만 공식으로는 쪼개보자. 머리로 생각하기 시작해보자. 네, 도식화를 아주 잘하셨고요. 도식화를 해보자.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가 인플레이션 치고 이래저래 투자를 적당히 6% 정도 벌 수 있다 손 치면은 특정 자금을 모았을 때 4%씩 꺼냈으면 그 자금이 인플레이션 대비 대부분 유지가 되더라. 그렇죠.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그렇죠. 유지가 되더라. 혹은 늙어 죽을 때까지 크게 줄지 않고 줄긴 줄겠지만 크게 줄지 않고 버틸 수 있겠더라. 즉 4%를 꺼내 써서 내가 생존 가능하면 그때부터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구간이 된다는 거죠. 25배군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25배인 거죠. 내가 1년에 1억을 써야 된다면 그 25배인 25억이 있으면 매년 1억씩 꺼내 쓰더라도 대충 물가 상승을 감안해서 25억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되더라. 라는 얘기죠. 25억. 네. 굉장히 높은 목표예요. 그죠? 그렇죠. 굉장히 높죠. 반대로 이 공식에는 두 가지 변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는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모으느냐. 즉 지금 안 쓰느냐 혹은 열심히 불리느냐의 문제가 있고요. 하나는 내가 얼마나 안 쓰고 살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죠. 후자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후자가 중요할 수 있죠. 파이어 쪽 말씀하시는 분들 보니까 나 얼마 안 쓰고도 살 수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지만 연 1,000만 원을 쓸 수 있다면 2억 5천만 가지고도 평생 일을 안 해도 되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물론 완전히 일을 놓지는 않겠죠. 신선처럼 살지는 않을 것이고 뭔가 다른 이제 파트타임 잡을 하면서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지속 가능한 임계점 그런 거죠. 싱귤레리티 도달하는 것이 특이점이 25배다. 그래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자금을 낮추면 돈도 빨리 모이겠죠. 그리고 그게 도달하는 자금도 더 적어지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은퇴를 하기까지 25년이 걸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쓰는 돈을 줄이고 앞으로 쓸 돈도 줄여서 8년 만에 그 특이점에 도달할 것이냐. 그러면 17년의 인생을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안 해도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곳으로 빨리 나아갈 수 있는데 17년을 버는 셈인데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면 그 17년이 더 소중하다면 그렇게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죠. 이건 참 좋은 잣대예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의 특징이
굉장히 그림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야기가 쉬워요. 쉬운데 딱 정리를 좀 해주는 면이 책의 장점이 아닌가 생각되고 우리 천 대표님도 글을 원래 잘 쓰시는 분이고 말도 잘하시는 분이지만 같이 쓰신 분도 정리를 참 잘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책이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까지도 평가가 상당히 좋은 책으로. 감사합니다. 예, 최근에 그 가끔 이제 저는 우리 책을 쓴 저자들은 내 책이 얼마 정도 팔리나 이러면서 가끔 베스트셀러 랭킹 들어가 보잖아요. 아직도 있더라고요. 나온 지 꽤 되지 않았어요? 네네. 1월 초에 나왔으니까요. 하루 정도 경제경영 1위를 찍어봤습니다. 이것도 또 박수 한번.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하자면 싱귤레리티를 사람들이 그 특이점이라고 번역하는데 이 특이점이 결국 최근 제4차 산업혁명 이야기 속에서 뭔 이야기로 다들 이야기하냐면 인간이 필요 없어지는 시기, 기계가 인간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의 인공지능이라든가 편의성들을 갖추게 되는 시기를 특이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관련해서 정말 다들 공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작되면 직업 다 없어지는데 이런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어. 전 극단적으로 이런 이야기까지 좀 들어본 적도 있는데요. 이런 거 이야기하다가 보면 전 속이 좀 타더라고요. 아니 그걸 기계가 다 모든 걸 대체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고방식들이 저는 산업혁명만큼 그런 사고방식이 이렇게 널리 퍼졌을 때는 없었을 것 같은데 그 산업혁명 이후에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1인당 임금, 1인당 소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거든요.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1850년대, 40년대부터 그러니까 2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때 인간이 정말 필요 없어 보이는 그런 시기에 오히려 더 임금이 급증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그런 기계를 다루고 또 그 기계가 만들어낼 새로운 어떤 세상, 새로운 수요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무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꽤 했는데 이 책에 그 전기밥솥의 비유가 딱 나오는데 얼마나 재밌었는지 제가 막 보다 물어볼 쳤어요. 난 왜 이런 비유를 생각 못하지? 그 이야기 좀 해주시죠. 제가 그 질문을 워낙 많이 받아서 저희가 인공지능 관련된 이제 솔루션인 회사 중에 하나니까 인공지능이 그러면 금융시장을 모두 잡아먹고 우리는 이대로 사라지는 것입니까? 이런 얘기를 워낙 질문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 질문에 답도 없고 원하는 답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비유를 시작했죠. 그 인공지능이 물론 특이점을 갈 수도 있지만 그건 먼 훗날이 일일 것이고 또 특이점으로 갈지 영원한 평행선으로 갈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기술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 전기밥솥이 처음 발명될 때 그때까지는 모든 식당에 이 밥을 관리하는 아주머니가 뭐 한두 분씩 있었다고 해볼게요. 혹은 이제 주니어들이 했겠죠. 그죠? 도제식으로 7년 정도는 밥 관리를 해야 그다음에 요리를 배울 수 있는 시대가 있었다라면 전기밥솥이 처음 나올 때는 제일 먼저 1차원적으로는 이 몇십만에 달하는 밥 짓는 사람들이 자리를 잃지 않을까? 제일 먼저 걱정이 됐겠지만 맞습니다. 전기밥솥이 익숙해지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 주니어들이 7년간 밥을 지어야 됐던 사람들이 바로 요리를 배우기 시작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요리를 연구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취미로 밥을 짓는 사람, 집안에 있는 주부들도 부엌대기 역할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 역할이 그전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고귀한 직업이었고 거기서 벗어날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는 특히 굉장히 큰 재앙이겠지만 그 직업 자체를 빼앗으니까 사실 모든 사람은 밥만 짓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밥 지으면서 이제 김치로 담그고 점점 높은 수준의 요리를 하고 싶었는데 가장 낮은 수준의 요리를 대체해 줌으로써 그 모든 훨씬 많은 요리사가 생긴 거예요. 기존에 밥 짓던 사람들만 요리를 하기 시작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 그 너무 많은 노동 때문에 차마 요리를 도전하지 못했던 사람들마저도 훨씬 쉽게 초밥을 만들고 김밥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인공지능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인공지능 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인공지능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엑셀에 굉장히 많은 인공지능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맞습니다. 지금 인류의 가장 고귀한 기술들은 엑셀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핸드폰에도 충분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엑셀이라고 생각해보면 엑셀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직업을 빼앗긴 사람이 있겠죠. 예전에 간단한 계산을 하시던 분들은 분명히 주산하시던 분들은 분명히 직업을 빼앗겼지만 훨씬 많은 분들이 그 주산을 하시는 분들을 고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으면서 더 창의적인 일에 본인이 더 좋아하는 일에 본인이 더 가치를 느끼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기술의 발전은 굉장히 인류에게 좋은 거죠.
여기에 이제 또 하나 더 하자면 네. 우리 식당 가가지고 공깃밥 하나 시키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00원이에요. 1,000원이죠. 근데 더 맛있어졌어요, 사실은. 예전보다 훨씬 맛있죠. 그쵸. 사실 밥을 이제 차별화하는 것도 솥밥조차 타이머로 다 하시더라고요. 저 그렇게 하는 식당을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차별화를 시켜주고 전기밥솥에 그냥 공기채 넣어놔서 팔던 밥이 아니라 소스로 새로 지어지는 밥, 이런 것들까지 차별화를 또 시킬 수 있는. 그쵸. 값도 내려가고 그쵸. 질도 올라가면 무엇보다 차별화 여지들도 생기는. 이런 것들을 보면 혁신이라는 것 자체가 가져오게 되는 부정적 영향으로 위축되는 마음은 저는 이해는 되는데 그로 인해 새로 열리는 세상의 그쵸. 밥솥 비유는 이 책 읽으면서 어떤 대목이 제일 기억이 많이 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링크, 다른 사람들과의 연관, 네트워크 이런 이야기도 참 기억나지만 제 입장에서는 밥솥이 좋은 밥솥 넣으면 얼마나 밥 짓기 편하고 주방에 들어가는 특히 그쵸. 남정네들 저 같은 그쵸. 남자들조차도 예전보다 훨씬 더 부엌 일이나 집안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들도 함께 보는 그쵸. 그런 시각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측면에서 참 저는 재밌었고요. 한편으로는 이게 대부분의 기술이 예를 들어서 100년 전에 밥을 짓던 사람들이 있으면은 자동화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작도 똑같이 해보고 그다음에 넣는 시간도 재보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밥을 만들려고 해봤으나 실패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린 결론은 아마 그거였을 거예요. 밥을 짓는 건 예술의 영역이고 손맛의 영역이고 경험이 쌓여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자동화가 불가능하다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100년 전에는. 그죠? 그런데 해보니까 결국은 그런 영역도 분명히 있겠지만 한 2-3가지 변수 정도로 쪼개서 대부분의 것을 자동화했을 때 얻는 혜택이 너무나 크더라. 그러니까 밥이 탈 가능성, 일반적으로 사람이 하는 실수들을 한 99% 정도 없애버리고 거기다 그 알고리즘 잘 만들면 잘 만들수록 밥이 더 맛있어지는 원리들을 파악해서 계속 밥을 훨씬 대용량의 밥을 훨씬 저비용으로 맛있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되는 거잖아요. 바로 쿠쿠가 딱 떠오르는데 왜 종목 이야기가 떠오르죠? 네. 쿠쿠가 그런 거죠. 그리고 알고리즘들이 사실은 다 그런 걸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장인은 쿠쿠보다 낫지 않겠느냐? 훨씬 맛있겠죠. 오케이, 네. 세계 최고, 세계 1%, 세계 2%는 쿠쿠보다 낫겠지만 이 알고리즘과 이 밥솥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나머지 98%의 사람에게 너무나 좋은 기술을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약간의 자동화를 통해서. 그게 알고리즘입니다, 여러분. 책 읽다가 또 저는 재밌게 봤던 게 저는 이제 이쪽 업계에 있는 사람이니까 항상 책을 읽다 보면 주력해서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미 시작하면서부터 투자의 태도라든가 삶의 태도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건 참 좋은 부분이지만 또 재밌었던 게 미국 벤처 수익률 이야기를 대목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과를 냈나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는 또 한국은 이런 혁신을 주도해서 그걸로 먹고 사는 길은 없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하는데 그렇죠. 문득 뜨면서 여기는 우리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분리오라는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우리 천 대표님이 어쩌면 한국에서는 로보 어드바이저, 그러니까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표현도 저는 안 좋아요. 저는 안 좋아하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기계 투자계의 전기밥솥이다. 그렇지. 투자계의 전기밥솥을 만들어서 하고 계신 입장에서 지난 한 6년간의 분투, 특히 우리나라 벤처 세계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벤처 세계요. 일단 여기서 예를 욕해라 이게 아니고요. 그쵸. 잘하게 나가기 위해서 정부가 혁신 성장 이거 되게 지금 주도하고 이번에 맞습니다. 특히 뭐 선거에서도 그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는 것 같은 와이파이 뭐 이런 거 공약이 나오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이야기 편하게 한번 해볼 기회가 잘 없잖아요. 우리 유튜버들끼리 하는 거죠. 일단 책에 다뤘던 그 데이터 자체는 저도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미국 벤처들의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럼 예일대 같은 데서도 예일대 기금의 가장 수익률이 높은 게 벤처 쪽인데 연 한 19%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19%를 기대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게 거의 없잖아요. 누구나 다 덤벼들어서 파먹기 때문에 그 수익률은 유지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아주 시니컬하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시니컬하게 19%가 어떻게 나오냐 했는데 어쨌든 예일대는 뭔가 뭐 엣지가 있긴 합니다.
학내에서 학생들이 있겠죠. 학생들. 예일대 학생들을 이제 인큐베이팅을 많이 하니까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는 거기도 한데 예일대에서도 자산 배분 차원에서 신이 나서 야, 이거는 VC 쪽으로 계속 늘려가자. 이건 된다. 이 비즈니스는 된다. 정부의 비대칭도 충분히 있고요. 그러니까 갈가 먹히는데 한참이 걸리겠구나 생각을 한 거겠죠. 그러겠죠. 근데 더 놀라웠던 거는 그거였어요. VC들 100군데를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 포트폴리오의 손실률이 몇 프로나 될까? 실패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실패를 많이 할 거죠. 왜냐면 결국 수익률이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에서 가져와야 되거든요. 손실 볼 확률이나 손실 보는 폭에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땡겨와서 수익률을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그걸 그 세 가지를 조절함으로써 자산 배분의 미학을 만들어내는 건데 여기를 봤더니 한 예로 글로벌 매크로를 하는 헤지펀드들은 만 개를 평균을 쳐보면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래요. 그럼요. 평균 수익률 알고 있어요, 저도. 마이너스고 거의 한 80% 이상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 20%만 겨우 플러스를 낼까 말까 한 상황인데 VC는 보니까 평균 수익률이 10%고 마이너스인 회사가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저는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뭐 마이다스의 손인가? 아니면 고르는 데마다 이렇게 성과를 내는 건가? 그렇죠. 혹은 뭐 시가 평가를 안 하나? 아니면 손실난 걸 합병시켜가지고 그렇죠. 물타기를 하나? 그렇죠.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저는 보면서. 아마 구조적으로는 구조적으로 손절이 자동화돼 있고 물리면 돈을 뺄 수가 없으니까요. 그건 날아가는 거고요. 네. 뺄 수가 없어요. 유동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한편으로는 구조적으로 불타기 구조고요. 한번 잘 되는 건 돈을 계속 넣기 계속 넣죠. 네. 시리즈 A, B, C로 가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안에 100개를 쪼개두면은 90개는 자연스럽게 망해버리고 10개가 미친 듯이 커지는 그 구조가 사실 트레이더들이 늘 추구하는 구조거든요. 손실은 제약되며 위로는 열려 있는. 그렇죠. 옵션이잖아요. 그렇죠. 옵션이죠. 그런 구조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이 많겠죠. 굳이 손절 치지 않아도 다 자동 손절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셈이니까. 게다가 미국에서는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온 중이었으니까 어쨌든 이 구간에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한국에서도 지금 집중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영역에서 기업가 정신 혹은 성장 동력이 떨어졌는데 그렇죠. 저는 성장 동력의 핵심은 기존에는 모든 돈이 들어가면은 기대 IRR이 비슷했어요. 제 생각에. 100년 전에 치면 1억 들어가 100억 들어가면 거의 뭐 8%에서 한 15% 버는 정도로 수렴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쫙 갈라진 거죠. 이것도 높은 수익률이 있고 10,000%짜리 뭐든 양극화의 세상인 것 같아요. 양극화의 세계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그 성장 동력은 그 안에서 수익률을 일으키는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기업가 정신인 거죠. 누군가가 뭔가를 해내기 위해서 맞습니다. 밤을 새고 내일이라 생각해서 잠에 빠져들지 못하고 몸을 막 혹사해가면서 스스로를 혹사해가면서 반드시 해내겠어 하는 그 약간 초인적으로 불타오르는 그 정신이 사회 내에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GDP 성장률이 결정된다고 봐요. 저는 장기적으로. 근데 이제 그 양극화에 너무 얘기가 어려지네. 너무 양극화되다 보니까 얼마든지 하세요. 적절한 편집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 기업가 정신이 되게 소수에게 몰리는 거죠. 사실은. 미국은 그 소수가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는 소수가 너무 적었었는데 그 소수에게 몰아줘야 되는 사회예요. 그들에게 몰아줌으로써 양극화는 더 커지겠죠. 근데 그거밖에 성장 동력이 별로 없는 상황이죠. 혹은 대중 전체에게, 대중 전체는 아니어도 상위 1%가 아닌 상위 5%, 상위 10%, 상위 15%에게 대단히 많은 자원을 밀어줘서 그들이 꿈을 꿀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는데 결국은 기울기는 더 나빠지겠죠. 하지만 상단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냐의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현재 그거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으로 정책적으로 많이 밀어주고 있는 것 같고 정책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VC들이 신이 나서 15년 전 VC 대비 훨씬 우수한 인력들이 자꾸 VC 세계로 들어오고. 그 뭐 애널리스트들 스카우트 돼가는 데가 그렇죠. 다 사모펀드 아니면 VC예요. 그렇죠. 펀드 매니저들도 이직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렇죠. 예전에는 한 15년 전만 해도 안 가려고 했잖아요. 반대였죠. 인베스트먼트에 가면은 투자도 너무 느리고 페이퍼워크도 너무 많고 성취감도 없고 막 그 연봉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이런 구조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신이 난 거예요. 인센티브도 있고 막 명예도 따르고 여기서 얘기하는 무형 자산들이 줄줄이 따르고 그리고 창업의 기회도 많으시고 창업 기회도 많고요. 인큐베이팅도 하러 가셔야 되고. 그렇죠. 또 창업하셔서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다시 이제 VC를 차리시고 맞습니다. 다시 돈을 넣고 다시 이제 아이디어를 주니까 그쪽 세계는 되게
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사기꾼도 좀 있는 상황이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아주 뿌리 깊은 신념 중 하나가 정부 주도라는 뿌리 깊은 신념이 있거든요. 저 코스닥 펀드 생각 갑자기 나네요. 정부가 어떤 입장이냐면은 이게 뭐 국민의 염원일 수도 있지만 정부가 정권을 잡으면 그 책임감을 느껴요. 이 경제를 일으켜야 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감나라 배나라 니네 한번 해봐라 저쪽 키워봐라 이쪽은 별로 도와주지 마라. 그래서 이거를 계획 경제를 해야 된다는 책임감과 부담이 굉장히 크죠. 약간 산업 정책이라는 건데 그렇죠. 맨날 실패하면서도 참 그렇게 그렇죠. 정말 하더라고요. 국민들이 책임을 전가하고 잘 안 됐을 때는 좀 기억나는 게 노무현 대통령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는 산업이 너무 커져서 사실 정부에서 건드릴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민간과 그 정부 사이의 정보의 네. 힘의 관계가 네. 민간으로 넘어갔다라고까지 이야기하셨죠. 네. 그랬는데 엄청나게 문매를 맞으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을 때 불도저 같은 MB라고 꼭 이야기하세요. MB를 뽑을 때 국민의 염원이 저는 뭐 MB에 대해서 뭐 특별히 뭐 감정이 없습니다만 MB를 뽑을 때 국민의 염원은 그거였어요. 불도저처럼 노무현이 했던 얘기 다 잊어버리고 완전 정부 주도하에 포크레인 한 대 한 대까지 다 손으로 세서 사주시라. 그래서 우리를 부자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부자를 만들어 달라. 정부가 더 잘하지 않겠느냐라는 신하에 다시 의존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민간이 너무나 복잡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정부가 그렇게 되면 정부가 작은 조직이다 보니까 그 민간 사회에 있는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기업가 정신을 다 통제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통찰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어디서 어떤 사람이 어떤 영웅이 나타났고 어떤 기업가 정신이 어떤 생태계가 미친 듯이 확장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도 힘들고 그게 제때의 자금을 투입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반대의 경우는 있겠죠. 저희 업계에서 이제 좀비 기업 양상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근데 엄청 많아요. 엄청나게 위험한 인센티브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랑 A랑 B랑 똑같이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다가 B가 도태돼야 되는 순간에 그래요. A도 좋아지지. 그렇죠. A가 우리가 드디어 이겼구나 하는 순간에 정부에서 B한테 3억 원을 딱 찔러줬어요. 죽지 마라 하면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죽지 마 하면서 정부 지원 사업을 딱 주면은 A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2억밖에 못 버는 상황에서 갑자기 저쪽에 3억을 주니까 그냥 눈 먼 돈 3억이라고 하세요. 그렇죠. 눈 먼 돈 3억이 들어오면은 동기부여 자체가 잠깐 우리도 지금 이 프로젝트를 할 게 아니라 잠시만 정부 정책 했다가 다시 돌아오자. 또는 어디 출신 분을 모셔와야 되겠다. 뭐 그런 동기부여가 생기는 거죠. 정부가 던져주는 동기부여가 정말 기업가 정신을 불지르는 케이스는 거의 없고 약간 되게 복잡한 경제 유인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거든요. 예로 저희도 쌓인 게 많으시군요. 네, 정부 지원 사업을 지원을 할 때 항상 고민하는 게 페이퍼워크가 너무 많아요. 내가 지금 내 비즈니스에 집중해야 되는데 한 2, 3주 정도를 한두 명이 꼼짝도 못하고 요걸 사인을 해야 되는데 그 작은 조직에 한두 명 그 그쵸. 똑똑한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큰 그쵸.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죠. 근데 돈이 항상 애매해요. 내가 저쪽에 가면은 5천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정말 거절하기 힘든 2,400 뭐 1,800 이런 돈을 2주간 노력하면 네. 2주간 노력하면 2주 노력한 것 치고 너무 나쁘지 않은데 근데 그걸 해놓고 보면 그 다음에 또 이제 보고해야 되는 것 서류 작업 그리고 막 이것저것의 제약들이 그 의도는 좋으나 결국 내 일에 집중하기 너무 힘들어서 사실 냉정하게는 그 돈 안 받고 내 일에 집중하는 게 맞아요. 근데 항상 그게 뒤에 옆에 아버지가 빨리 이제 그만 집에 들어와서 내 가업을 물려받아라. 용돈은 줄게 하는 사람처럼 계속 그게 디스트랙션이 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못하고. 그래서 저는 그 자금이 너무 좋은데 기왕 쓸 거면 다른 데 쓰는 건 훨씬 비효율적인 자금도 많으니까 기왕 쓸 거면 벤처나 이제 기업가 정신에 쓰면 좋겠으나 공무원의 손이 너무 많이 손때를 많이 타면 정부가 펀드 만들어서 그걸 넣어주겠다라는 사고방식을 버리는 게 차라리 민간의 돈이 이쪽으로 갈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주고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부가 기금을 만들어서 그걸 하는 게 이게 사실 다 좋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좀 그 돈을 뿌리는 과정에 또 얼마나 또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섭니까. 제가 뭐 아주 나쁜 뜻으로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줄을 선다라고 했어요.
예, 그 파워가 생기거든요. 줄을 세울 맞아요. 때는 네. 파워도 생기고 또 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아까 이야기했던 도태돼야 될 사람조차 입장에서는 돈을 받으니까 자기가 네. 살 수 있으니까 네. 어떻게든 그렇죠. 서브시디어리 네. 보조금 지원금으로 네. 살아갈 수 있다면 또 그것도 나쁜 선택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고용이 늘지 않았냐고 포장할 네. 수 있죠. 네. 대신 경쟁력은 어디로 가버리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럼 기업가 정신들이 사라지고 무뎌지게 되는 거고 저는 전체적으로 이제 VC에 투자하는 정부가 투자하는 방식이 좋고 또 이제 민간의 손에 많이 맡기려는 노력 같은 것들이 점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규제적으로는 특히 금융 쪽에서는 굉장히 느렸던 면이 있어서 아쉬울 따름이고 한 가지 재밌는 말씀 드리면 우리나라에 이제 인큐베이터라고 되게 많아요. 인큐베이터들이 대부분 가서 만나보면 지금 초창기에 가서 만나보면 심하게 얘기하면 약간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 왜 그렇게 생각이 드냐면은 사기도 사기지만 그분들의 고객은 A부터 Z까지 정부예요. 왜냐면 정부한테 돈을 받아서 이제 스타트업들한테 쓰는 거죠. 스타트업이 고객이 아니라 스타트업은 파는 머티리얼이에요. 상품이죠, 상품. 이거 진짜 무서운 이야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면 젊은 스타트업 애들을 데려다 놓고 나한테 잘 보이면 내가 정부에서 3천만 원을 줄 수 있는데 그럼 너희 셋이 서울대 나온 3명이 혹은 뭐 좋은 대학교 나온 3명이 3년 동안 그냥 석가포 하죠. 연봉 1,000만 원 받고 3년 동안 갈 수 있는 노예 계약 같은 걸 써가지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고작 3천만 원 주고. 그런데 대우도 잘 안 해주고 그 아이디어를 별로 존중도 안 해줘요. 제가 보니까 그쪽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이 이해관계 일치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렇죠. 흔히 생기는 지하 경제의 한 현실이죠. 우리 이제 화제를 조금 돌리죠. 네. 91쪽이었나요? 거기 보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무형자산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네. 우리 또 오늘 그 사업을 희망하시는 분들만 오늘 우리 방송을 보는 게 아니라 네. 또 책을 읽거나 책을 보고 싶으신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핵심 메시지가 저는 거기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솔직하게 작년에 회사 퇴직했던 사람으로서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네. 그 부분 이야기로 우리 한번 또 돌아가 보죠. 네. 이 책에서 많이 하고 있는 얘기가 다른 책에서 못 본 이야기여서 제가 그렇죠. 많이 집중했던 얘기가 부자가 되는데 돈, 유형의 자산만 가지고 부자가 됐냐. 근데 저는 사실 우리가 8% 기대하면 자연 수익률이라고 하지만 평생 8%만 벌어서 부자 된 사람 본 적이 없거든요. 솔직히. 왜냐면 남도 그렇게 벌거든요. 네? 특히 부자는 또 그렇게 벌고 있죠. 대부분의 부자들을 보면 특히 이제 미국은 7, 80%가 자수성가했다고 하는데 그분들의 수익률을 보면 사실은 초기 자본금 대비 몇십만 %예요. 대부분 다. 워렌 버핏 보면 되죠. 뭐. 네. 그래서 가진 돈과 돈이 돈을 버는 것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불려 나가겠죠. 맞습니다. 하지만 큰 부자는 아니에요. 거꾸로 보면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돈이 없었는데 돈을 어떻게 벌었냐.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여기 이제 미국식 표현으로 방 안의 코끼리라고 하죠. 방 안의 코끼리를 이제 어드레스 해야 된다. 코끼리가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돈이 아닌 돈을 버는 어떤 기술이 혹은 자원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깔끔하게 잘라놓고 보면 그거를 우리 삶의 재무제표에서 무형 자산이라고 불러야겠다. 그리고 이 무형 자산을 우리가 유형 자산 분석하듯이 다 분석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예컨대 우리가 학력을 흔히 이제 자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너는 그 자산이 있으니까 뭐 서울대를 나왔어, 카이스트를 나왔어, MIT를 나왔어, 하버드 MBA를 나왔으면은 앞으로 먹고 살 걱정 없잖아라는 표현을 흔히 쓰잖아요. 그 얘기인즉슨 그 자산에서 계속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는 기대고, 그렇죠. 그게 곧 자산의 정의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또는 아버지가 뭐 물려준 유형의 자산도 있겠지만 아버지가 물려주지 않았어도 아버지가 뭔가 신비로운 어떤 비밀을 알려줬다거나 비즈니스 노하우를 알려줬다거나 아니면 뭔가를 알려줘서 내가 부자되게 도움을 줬을 수도 있잖아요. 똑같이 10억을 물려줬지만 예컨대 뭐 10억은 너무 이제 먼 나라 얘기나 똑같이 10억을 물려주면 어떤 사람은 다 날려먹고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몇 천억을 벌었다 그러면은 아마 그 10억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그죠? 유형이 아닌 어떤 무형의 자산을 자기가 활용을 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기 시작했고요. 책 내에서.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신용이라고 느꼈어요. 신용. 저도 이걸 나이 한참 먹고야 깨달은 저도 건데. 퇴사해보고 알았습니다. 내가 가진 자산은 내가 가진 자산이고 거기서 늘어날 수 있는 거는 이제 한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것들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믿어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한 일례로 제가 창업을 하고 지금까지 투자받은 자금이 한 40억 정도가 됩니다. 40억은 제가 창업할 때 40억이라는 돈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사실 캐시로는 저는 4억도 없었어요. 근데 40억이라는 자금을 결국 누군가가 이 업에 유형의 어떤 자산이 뭐 황금을 쌓아둔 것도 아닌데 거기다가 믿고 투자를 해준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사실 무에서 그 40억이란 유형 자산이 생겨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간은 무엇이냐? 뭐 실력, 뭐 아니면 무슨 학력 혹은 제 뭐 경험, 경력 이런 걸 수도 있지만 다 포괄하면 신용이다. 저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가?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비즈니스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봐서 결론적으로는 믿을만 하다라는 표현에서. 근데 저는 이제 약과이고요. 뭐 토스의 이승건 대표님이나 뭐 배달의 민족 갑자기 너무 큰 빅네임들이 나왔어요. 네. 아니면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이나 모두 다 자기가 들고 시작 자기가 알바로 모은 돈으로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누군가가 굉장히 큰데 믿을 신의 신념을 넘겨줘서 자원을 빌려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들고 있는 자원 플러스 세상 바깥에 있는 100배, 1000배의 자원을 빌려 쓸 수 있는 티켓. 그 티켓의 연결고리는 어디냐? 자기가 쌓아간 신용이다. 내가 남에게 어떤 감성을 줬고 어떤 믿음을 줬느냐. 이 대목에서 그 126페이지 제가 또 책 읽으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126페이지 보면 명함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네. 부자들은 좀 어려울 때마다 명함첩을 뒤진다 하면서 네. 그 네트워크, 그 신뢰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더 풀어주시죠. 신뢰라는 건 되게 뭐 신비로운 영역이긴 해요. 신뢰라는 것은 네트워크 이야기하기 조금 이전에 신뢰 영역은 상대방이 나를 신뢰하는 기준은 굉장히 제각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100명의 뭐 심사역을 만났는데 99명은 싫어하지만 마지막 한 명이 내 스타일이야. 난 당신 같은 사람 믿어. 아까 커피 마시는 자세가 좋았어.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와는 클릭해서 그 연결고리가 생길 수 있는 일인 건데 다만 일반인들은 그 신용에 대해서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10분짜리 약속 늦는 거 라거나 뭐 10,000원, 50,000원, 100,000원 빌린 거에 대해서 야 이거 뭐 안 갚으면 어때? 그러니까 고작 10만 원인데 이 거짓말 한번 하면 어때? 이 약속 미안하다. 내가 이번에 못 지키게 생겼다라는 것들이 다 작은 신용을 별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작은 신용 하나가 나중에 가면은 5천만 원, 1억을 빌리게 만들 수 있는 신용이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은 그런 기회를 주고 싶어 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자기 신용, 자기가 돈을 빌릴 수 있는, 자원을 빌릴 수 있는 양이야말로 이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죠. 자산이고 능력이다. 라는 얘기였고 신용 외에도 사실 신용이 연결되는 인간 대 인간으로 연결되는 부위가 사실 네트워크죠. 이 네트워크가 또 저도 헷갈렸었던 거지만 친분이랑 굉장히 달라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증거사에서부터 뭐 네트워크랍시고 부어라 마셔라 많이 했죠. 서로 친하게 지내고 막 온갖 얘기 다 하면서 그게 친구가 밥 먹여줄 거다 막 이런 생각으로 친하게 지냈고 아삼육이 되고 소위 이제 그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친구는 그렇게 친하게 안 지냈는데도 도움이 좀 필요해 얘기하니까 너무 도움이 많이 되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어떤 친구는 놀 때는 놀았는데 갑자기 필요할 때 한번 전화하니까 갑자기 연락이 싹 끊기고 우리 이럴 건 만나지 마. 약간 별로 대단한 부탁도 아니었는데 그런 거 느끼셨습니까? 많죠. 맞습니다. 갑자기 막 이렇게 쫙 지나가요 지금. 그래서 저는 퇴직해 보시면 안 돼요. 저는 뭐 친분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 같이 일을 하거나 뭐 같이 자산으로서가 전혀 아니라 그냥 서로 이제 놀고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도 분명히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네, 하지만 구분을 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마치 삶을 도와줄 것처럼 그걸 기대해서도 안 되고 그게 네트워크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네트워크는 서로 뭔가를 빌려주고 도와줄 수 있는 특히 무형자산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인 것 같고 그게 의외로 되게 막강해요. 서로 페이버를 주는 것. 신뢰가 기반이 돼야 되는 신뢰가 거죠. 기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뢰 이야기를 먼저 하셨군요. 이거 좀 더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벌써 우리 40분 했어요. 벌써요? 네. 원래 그래요. 하고 싶은 이야기 이렇게 특히 책을 쓰신 분들한테는 살짝 그 대목만 던지기만 해도 쌓인 게 있어서 사실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답 나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창업한 지 1년 됐기 때문에
정말 그 신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네트워크가 정말 진정한 네트워크인가를 점검하는 시기네. 6년을 하셨으니까 뭐 더 하시겠죠. 오늘 요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블리오라는 회사 서비스 자랑 좀 하시고 또 더 나가서 투자의 철학이랄까 최근 시장에 대해서 바라보는 생각들까지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더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1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